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 최백은 TV 라이브 4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1차 백신을 맞았고요. 운이 좋았죠. 큰 후유증은 없었고요. 그냥 밤중에 잠깐 이제 몸살기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전 지나니까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백신을 맞는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택한 주제는요, 미중 경제 전쟁 양자택일은 없다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이 주제를 지금 한 4주 전부터인가 제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커다란 주제 속에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를 바라는 자들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중 경제 전쟁에서도 저는 양자택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을 합니다. 감히 말을 하고요. 그런데 양자택일은 없다.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아서 나온 결과를 보면요, 양자택일은 기우다. 오히려 미중 경제 전쟁이 우리에게는 그동안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다.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부제목이 화면에 한반도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되고 나서 미국 경제를 제가 당시에 정리를 하면서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체력이 약화됐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에 굉장히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한 게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급변하고 있어요. 이 급변하는 현실에 지금 20세기의 소위 그러니까 냉전적인 사고 방식, 혹은 우리가 흔히 흑백론이라고 하죠. 여기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요, 저는 감히 말을 하는데, 시대 변화를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시대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부모는 자녀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30년 이상 선생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에게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 학교교육 아닙니다. 가정교육이고 가정환경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감히 좀 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난주에 재정 안정주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채무를 얘기를 했고, 부채와 채무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이해가 좀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와 채무의 차이를요, 우리가 연금 충당 부채는 채무가 아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닌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개인 사업이든 우리가 음식점을 하든 간에 그 사업장에 1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10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인건비가 300만 원씩, 그러니까는 나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 달에 인건비만 3천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3천만 원이요? 그러면은 월초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 3천만 원은 그 달 말에 지급해야 될 3천만 원은요, 이게 뭐냐면 그 재무제표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로요. 3천만 원을 월말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건비 3천만 원은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람을 10명을 고용했으면 이분들이 사업주한테 돈을 벌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벌어줬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수입을 전제로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인건비 부채인 겁니다. 인건비 부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부채 3천만 원을 채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채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채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산이나 수입을 그러니까는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자산의 일부인 거예요. 이 부채라는 것은요. 그래서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도 연금에 대한 이 기금이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그 자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채무와 부채의 차이는 사업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을 연상을 하면 된다. 근데 그 인건비는 우리가 그냥 생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업원들이 그만큼 또 벌어주잖아요. 그 이상을 벌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빼놓고 인건비 3천만 원만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채를 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채무와 부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요, 미중 경제 전쟁을 이해하려면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특히 뭐냐면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중국보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90년대 이때는요, 미국이 중국을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특히 2000년대,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왜?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요.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한 10m 앞에서 격차가 벌어졌어요. 1등하고 2등이.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이제 그 지점은 한 10m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선두에 달리는 사람이 뒤에 쫓아오는 10m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별로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지요. 그때는 미중 간의 갈등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가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게 격차가 축소되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럼 미국이 그러니까 격차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중국이 쫓아와서 격차가 축소되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 앞을 향해서 과거처럼 잘 달려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일전에 그 최백은 TV 커뮤니티에다가 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재미로 봐달라면서 보여준 거 있죠. 그걸 오늘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그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강의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오늘 그걸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해하려면요. 시대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비롯해서 이 그 핵심 자원의 이동을 보면은 핵심 자원의 이동이 왜 발생하는가를 이해를 하면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산업 생태계가 지각 변동 중인데 2000년 이후에 이게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2000년 이후에 제조업의 종사자가 급감을 해요. 2000년 이후에요. 갑자기요. 2000년 이후에요. 자, 2000년이라는 수치를 제가 갖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한 2000년 이전에 한 20년간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에 그냥 쫙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가 5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바이든이 바로 이거를 그러니까 복구시키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었었죠.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우리가 이런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핵심 기업들의 위치도 바뀌겠죠. 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디지털 기술 IT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등장한 기업들이요.
그 기업들 중에서 가장 지금 선두주자가 애플이거든요. 물론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애플이 처음 그러니까는 미국의 시가총액 10대 기업, 미국의 10대 기업이면 그러니까 전 세계 10대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처음 진입한 게 2009년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애플과 같은 기업들,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상위 10대 기업 중에 9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조업은 하나도 없어요. 예? 제너럴 일렉트릭이 2017년에 탈락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상징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그래서 제조업체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 그 바뀐 걸 실감나게 보여주는 게 이 자료인데요. 그냥 영어로 돼 있는 건 회사 이름이 다 저거라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맨 끝에 found in이라고 돼 있죠. 설립 연도입니다. 기업의 설립 연도. 오른쪽은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냐면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이에요. 전통적인 소위 20세기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요. 다국적 기업. 그래서 벅셔 해서웨이 누구죠? 그 우리가 금융부자 알린 이것도 1956년에 설립된 겁니다. 꽤 됐죠.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도 이제 가니까 존슨, JP 모간, 엑슨모빌, 웰스파고도 큰 은행이죠. 월마트, 네슬 식품회사요. 스위스의 AT&T, P&G,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많이 들어봤던 기업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기업들은 되게 언제 생겼느냐? 심지어 19세기에 대부분 많이 생겼어요. 19세기에. 예? 근데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뭡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부터 해서 저 밑에 넷플릭스까지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되게 언제 생겼느냐? 아무리 올해 거슬러 올라가 봤자 70년대. 그러니까 애플이 당시에 출범했을 때는 이제 컴퓨터 회사로 이제 그러니까는 PC 회사로 이제 출범을 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애플은 더 이상 PC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되게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2000년 전후에 그러니까 되게 등장한 기업들입니다. 2000년 전후에 등장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요.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은 기업이었습니다. 1조 달러를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뭐냐면은 이미 4개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예?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돌파했는데 구글이 지금 1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GDP를 조금 앞섭니다. 우리나라 GDP가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인데 세계 10이라는 얘기는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전 세계에 190개 국가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일개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규모보다도 그러니까는 더 넘친다 이겁니다. 그런 기업이 미국에 4개나 지금 있는 거예요. 일개 기업이요. 예? 자, 그랬을 때 세상은 지금 뭐냐면은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들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아까 제조업의 종사자가 2000년 이후에 급감을 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급감을 한 걸 얘기했는데 이 20세기는 미국의 시대고 미국의 시대를 뒷받침했던 것은 경제력이었었고 경제력의 핵심은 제조업이었었습니다. 제조업의 상징적인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이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 추이입니다. 2000년에 딱 정점을 찍고요. 쫙 하락 추세를 계속 지속하죠.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은 별로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도 10달러대 초에서 이렇게 가고 있죠. 왜 2000년이냐 이거죠. 제가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저런 기업들이 퇴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 등장한 것이 누굽니까요? 소위 말해서 IT 혁명, 인터넷 혁명으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저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기술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요. 그 기술의 변화로 제일 처음 등장했던 기업이 우리가 닷컴 기업이죠. 닷컴 기업이요. 닷컴 기업의 상징이 바로 야후입니다. 근데 야후도 2000년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요. 쭉 몰락의 길을 걷죠. 2017년도에는 통신회사인 버라이즌한테 매각당하고 버라이즌이 그것까지 또 재매각을 해버렸죠. 최근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2000년 이후에 몰락을 길에 걸었냐 이겁니다. 예? 이 야후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야후요.
자, 모든 게 다 2000년을 가리키고 있죠. 야후와 비슷한 시점에 아마존이 등장했습니다. 1994년이니까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저희 등장했으니까는요. 아마존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저거 뭐 쇼핑몰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건 아마존이 지금 어쨌든 간에 주가가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예? 올라가 있는데 아마존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것은요 2009년 10년경부터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 비상을 합니다. 왜 2010년 이전에는 아마존이 그러니까 별로 주가가 2000년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 아마존이요. 왜 2010년 이후부터인가?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뒤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야후가 몰락하고 난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까? 구글이 그랬죠. 구글이요. 구글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20세기 10년을 구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도를 해왔던 겁니다. 주도를 해왔어요. 주도를 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애플보단 뒤쳐져 있죠. 애플 모델과 구글 모델의 차이는 뭐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자, 애플 모델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플랫폼 모델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시절의 애플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남기고 간 하나 유작이죠. 지금 현재 애플 모델은 스티브 잡스의 유작입니다. 팀 쿡스의 어떤 하나의 이런 작품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스티브 잡스는 어쨌든 간에 21세기의 최고의 저는 사업가 혁신가라고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애플이 가장 그러니까 혁신적인 모델인가? 애플의 사업 모델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 가장 혁신적인 모델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사업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우리가 IBM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IT 기업 이런 쪽으로 갈 텐데, IBM은 기업 가치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가가지고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쇠퇴위기를 걸었습니다. IBM이요. 2014년부터 IBM은 왜 쇠퇴를 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예? 왜 쇠퇴를 하고 있냐? IBM의 사업 모델이 되게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지향했는데, 이게 2014년부터 이렇게 IBM은 옛날처럼 그러니까 컴퓨터 만드는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더 이상은요. 예? 그런데 왜 2012년, 13년부터 쇠퇴 얘기를 걷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제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이건 주가가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이라는데, 구글은 2010년경에 그러니까는 2010년 경에 이 영업이익률이 정점을 찍고 쭉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요,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을 버는 것보다도 미래 성장에 그러니까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기업들입니다. 투자자들이 볼 때는요. 근데 이들 기업에 그러니까는 이 미래 성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더배치라는 이런 사업 부서예요. 어더배치라는 게 뭐냐면 기타 그러니까는 베팅을 하는 이런 소위 말해 새로운 수익 사업을 추구하는 사업 부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In search of Google's hidden gem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글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는 부서라 이겁니다. 예? 근데 구글의 이 소위 말해서 어더배치,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찾는 사업 부서에 이 오른쪽에 네모 박스를 보시게 되면요. 2017, 18, 19년도에 영업 이익이 나오는데 영업 손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업 손실을요. 그렇죠? 빨간 막대기는 수입인 거고, 수입인데, 지출은 그러니까 여기 포함 안 시킨 거다 보니까 이 밑으로 그러니까 파란색의 막대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다 있잖아요. 마이너스 2734, 마이너스 3358, 마이너스 482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영업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보게 되면 어더배츠 오퍼레이팅 로스라고 돼 있잖아요. 단위가 빌리언 달러, 단위가 10억 달러니까는, 예? 10억 달러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실을. 계속 손실이 커지고 있죠. 지금 이게 뭡니까요?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 경이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러니까는 애석하게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즘으로 보게 되면 젊은 나이인데 일찍 어쨌든 세상을 타개하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애플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요? 과거엔 쭉 올라가던 게 예? 수익성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수익 사업 모델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애플의 새로운 그러니까 사업이 뭐가 있었는가? 자, 이 애플과 관련된 기사예요. 기사. 2020년 6월 1일자니까 그렇게 얼마 전의 기사입니다. 아니, 지난 한 1년 전 기사죠. 1년 전 기사요. 애플이 뭐냐면은 애플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십억 달러 차입하고 있다 이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쉐어 바이백스. 쉐어 바이백이 뭐죠? 쉐어라는 건 주식이죠. 자사주를 그러니까는 사들이기 위해서,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그냥 차입하고 있다. 밑에 내부 박스 같은 경우도 이사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입을 하겠다. 이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기업이 차입을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되게 경제학 책에서 의하면요. 근데 애플은 그 차입의 목적이 지금 자사주 매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티브 잡스 시절만 하더라도 애플의 부채 비율은 10% 정도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한 160%까지 올라갔어요. 예? 한 16배 정도가 올라간 거죠. 기업의 부채 비율, 자본분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리니까는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증가했느냐? 애플이 뭐냐면은 주로 그 돈을 가지고 바이백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하기 위해서요. 자사주 매입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주주들이 좋은 거죠.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차입에 따른 그러니까 차입 비용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차입으로 인해서 이자가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영업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업 수익이요. 근데 영업 수익이 줄어들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주가를 사들여 가지고 주가 끌어올리는 게 더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차입으로 자사주 매입한 게 지난 8년 만에 46배나 증가했어요. 네? 46배나.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이렇게 돈을 투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애플만이 아니라 애플이 저 정도니까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다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테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빨간 선이 그러니까 S&P 500 주가 지수고요. 검은 선이 그러니까는 소위 자사주 매입 규모입니다. S&P 500 기업이요. S&P 500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기술주 기업들이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요. S&P 500 기업의 밑에 그림을 봐보세요. 밑에 그림이요. 밑에 그림에 보게 되면은 빨간 이 선이, 실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업이익에서 자사주 매입액과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기업은요, 일부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상당 부분은 재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당을 해주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에다가 그래서 그 비중이 100%를 넘은 게 2016년부터 100%를 넘고 있어요. 네? 100%를. 그러니까 돈 버는 거를 가지고 미래 투자는 없고 주로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들한테 배당 다 주주들을 위해서 돈 쓰는 주주들에게 주는 거죠. 주주들한테 여기에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보여준 거 왜 이런가를 보게 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IT 혁명과 인터넷 혁명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디지털 생태계라는, 예? 디지털 생태계라는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조건을 이제 그러니까 IT 혁명과 인터넷 혁명이 제공을 해준 거예요. 제공을 해준 겁니다. 이걸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야후 같은 닷컴 기업이죠. 닷컴 기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후가 왜 몰락한지 아세요? 야후는 디지털 생태계하고 저는 플랫폼을 같은 말로 씁니다. 플랫폼하고요.
플랫폼이라는 게 디지털 생태계를, 그러니까 야후는 뭐냐면 생태계 구축을 못한 거예요.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못한 겁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로요. 플랫폼 사업 모델은 뭐냐면요. 플랫폼 사업 모델은 말 그대로 디지털 상에다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태계라는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많은 생명체들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없는 생태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디지털 생태계를 야후는 이 초창기에 만들었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을 약화시키는 짓을 하죠.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메일 서비스 서버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 유료화 이렇게 가면서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제공한 플랫폼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막 모이고 서로가 연결되는 곳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제 이게 플랫폼인데, 그러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 사람 모이게 하려면은 이 디지털 세상에 자기가 만든 이 디지털 세상에 사람들이 다 연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공유가 돼야 되죠. 플랫폼 사업 모델의 핵심은 이익 공유입니다. 그 이익 공유를 해야지만이 일단 생태계가 구성이 돼지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야지만이 그 사람들과 자신과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 가지고 혹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구글은 바로 봐보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잖아요. 저는 구글을 매일 접속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그 연결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성함으로써 광고 수입이 가능하죠. 광고 수입은 제가 볼 땐 가장 낮은 단계의 사업인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요? 많은 데이터를 얻잖아요. 제가 흔적을 남기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사업에 또 이제 그러니까 진출을 하고 이렇게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글은요. 그게 구글이 2000년대를 그러니까는 주도했던 게 바로 구글 모델이었던 겁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에 그러니까는 가장 그러니까는 초창기에 대표적인 하나의 사업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이 보다 더 이제는 본격화되기 위해서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상에다가 사람들을 다 연결시키고 모으려니까는 어떻게 됩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는 PC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하루에 상당 시간은 이동을 하잖아요. 예? 이동하는 순간에도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뭐냐? 스마트 모빌리티인 겁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냥 모빌리티를 스마트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스마트폰이었었죠. 소위 말해서 무선 전화기를 그러니까 스마트화 시키자 이거지요. 자, 이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스마트폰은 뭐냐면 스마트폰과 그 이전에 있는 무선 전화기와 차이는 뭐냐? 스마트폰 이전의 무선 전화기는 제조업입니다. 제조 제품인 거예요. 제조업 제품이요. 근데 스마트폰은 뭡니까? 더 이상 이것은 뭐냐면 전화기가 아니죠. 예? 이거 뭡니까요?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화기가 전락한 겁니다. 제조업 제품의 위상이 변화된 거예요. 근본적으로요. 제조업 제품의 위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위상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거기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기능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게 몇 푼이나 돼요, 여기에요. 되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것을 또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요? 우리가 MP3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MP3가 처음 나왔을 때, MP3 초창기 제품에는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아이리버라고 있었죠. 아이리버는 MP3 기술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아이리버 제품 쓰시는 분 없잖아요. 아이팟이 나오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리버의 MP3는 뭐냐면은 그냥 MP3라는 제조업 제품이었던 거죠. MP3 기기였던 거죠. 그런데 아이팟은 뭡니까요? 아이팟은 생태계가 구성된 서비스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생태계의 하나의 도구로서 MP3가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즉 제조업 제품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의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의 도구로 그러니까 바뀌는 이 분기점이 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등장하면서 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조업 제품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모빌리티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는 연결이요. 고정된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에도 그러니까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데이터가 연결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연결 그 자체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AI 기술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언제 등장했어요? 2007년경에 등장을 했습니다.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 AI 기술의 분기점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2010년경입니다. 2010년경이에요. 아마존이 아까 2010년 이후에 주가 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 기술을 하면서요. 예? AI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요? 사물들이 지능화가 가능하죠. 사물이든 작업장, 공장이든 농장이든 도시 이런 게 다 지능화가 되죠. 이 지능화가 되면서 사람과 사물들이 다 또 연결되죠. 사물과 사물도 연결되지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약장사들이 얘기하는 초연결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초연결은 바로 뭘 의미한다? 초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혁명, 데이터 경제가 들어간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뭐겠습니까? 전화기에서 이제 스마트 카로 이동하는 거예요. 카로.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는 전 세계가 국가들이든 기업이든 간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미래차잖아요. 미래차라는 게 뭐예요? 스마트카 사업이에요. 예? 오늘 얘기하면은 미래차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차,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그 다음에 뭐냐면 자동차라는 것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요? 시간 통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에 있어서 5G가 그러니까는 5G 기술이 부상한 겁니다. 6G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6G로 이게 넘어가고 그러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스마트카로 만들려면은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하고 앱도 쓰려면은 자동차는 스스로 가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죠.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빅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빅데이터는 어디서 나와요? 플랫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량 공유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차량 공유 사업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전통적인 제조업체는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차량 공유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리적이고 기술 환경을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미래차를 둘러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차 생태계라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땅에서 살다가 바다라는 생태계가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플조차도 애플카로 진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생태계를요. 또 하나의 생태계를. 물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하고 다 결합시키겠죠. 그럼 더 이제 생태계는 더 커지겠죠. 더 커지는 거. 이 결국 뭐냐면 플랫폼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플랫폼을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쓸 때도 그러니까 애플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연결되고, 예? 모든 24시간을 그렇게 다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죠. 애플의 그러니까 생태계 속에서 살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이 전쟁도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미래차로 둘러싸가지고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미중 간의 경제전쟁의 내용이 보이고 한국을 왜 파트너로 삼았는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구글이나 애플이 수익성이 지금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궁극적인 스마트 모빌리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솔루션은 게 뭐예요? 사업 모델에서요. 새로운 수익 사업이죠. 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멈춰져 있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춰진 지가 벌써 한 10년 돼 가는 거예요. 지금요. 10년 돼 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진 지가. 예? 그런데 중국은 뭐냐면은 중국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그러니까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 미국이 나간 데까지 대충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초조하죠. 예? 자,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그러면서 딱 터졌어요. 예? 코로나 재난이 지난해 이 코로나 재난에서 미국이 지금 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62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100만 명당, 100만 명당 1850명인 거예요. 사망자가요. 확진자 전체 인구의 10%가,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한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은 100만 명당 사망자가 한 3,000명이 안 돼요. 예? 아니, 전체 중국에 2,897명이고, 예? 저희 100만 명당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확진자가 39명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이거 표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은 겁니다. 아니, 미국의 확진자가 맞습니다. 100만 명당 10만 3,200명이 간 거고, 대한민국은 100만 명당 확진자가 한 2,900명 정도니까는 대한민국이 방역 엄청 성공한 거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K방역의 이 의미는요, 개방을 그러니까 한 번도 경제 봉쇄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봉쇄를 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봉쇄 없이 그러니까는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뭐 대만,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중국조차도 이게 그러니까 확진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들 나라는 봉쇄하고 차단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우리가 뭐 대구를 그러니까 봉쇄하고 차단하고 그랬었습니까? 언제요? 그렇죠?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그러니까는 한국을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 국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연준이 새로 찍어낸 돈이 얼마냐? 3조 7천억 달러 찍어냈습니다. 현재 지금 연준이 찍어낸 돈이요 8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예? 금융위기 때 찍어낸 돈 한 4조 달러 정도 찍어낸 데다가 플러스 한 3조 8천억 달러 찍어냈죠. 3조 8천억 달러요. 금융위기 이후에. 예? 새로 찍어낸 돈이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3조 7천억 달러 추가로 찍어내면서 한 8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지난해 마이너스 15%. 예? 마이너스 15%. 한국은이 가면 마이너스 한 4% 정도예요. 예? 그 국가 채무도 연방정부 채무만 하더라도 GDP 대비 128%나 됩니다. 예? 그럼에도 미국 GDP는 마이너스 3.5%. 대한민국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0.9%.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단한 거예요. 돈도 안 쓰고 성장률도 최고고, 예? 봉쇄랑 차단도 안 하고 방역도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최고였었고, 그러니 세계가 대한민국에 뻑 간 겁니다. 예? 자, 미국 연준 자산 규모예요. 이거 봐보세요. 맨 오른쪽이 코로나 재난 터지고 나서 찍어낸 돈입니다. 아주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GDP에 재정적자가 10%가 안 됐었어요. 예? 1조 4천억 달러 당시 투입했습니다. 1조 4천억 달러요. 그런데 코로나 재난인 지난해 찍어낸 돈 얼마예요? 그거의 2배 이상을 찍어냈어요. 3조 1천억 달러 찍어냈습니다. 아니 3조 1천억 달러를 투입했어요.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그러니까 많이 투입했는데 금융위기 때보다도 성장률은 더 곤두박질 친 거예요. 예? 미국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타격을 본 겁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 소비가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민간 소비가 한 3분의 2, GDP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21세기를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들은요, 일자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요. 일자리를 안 만들어요. 여기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애플하고 비교해보세요. 기업 가치는 애플이 24배나 돼요. 근데 고용 규모는 제너럴 일렉트릭도 이게 한때는 30만 명 이상 했던 고용 규모가 그랬는데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드는 데서 17만 4천 명인데,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요. 근데 애플은 더 적잖아요. 기업 가치는 24배나 애플이 더 많은데 고용 규모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적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용 축소형 사업 모델이라고 합니다. 고용 축소형. 그러니까 21세기에 지금 그러니까 주역으로 떠오른 플랫폼 기업들은 일자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 옛날 기업들과 달리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소비가 계속 활력을 주도하려면은 일자리가 뒷받침돼. 가계의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플랫폼 사업 모델은 또 뭘 구하고 있느냐? 부에 그냥 초집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의 초집중이요. 여러분 99대 1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고요. 예? 99.9대 0.1도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상위 0.00001%. 이게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냐? 1억 명 중에 10명이 다 먹는 세상이에요. 1억 명 중에서 10명만이 그러니까는 부가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예? 초집중,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몫은 하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이든이 생각할 때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려면은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되겠고, 노동자의 그러니까 몫을 올리지 않는 상에는 미국의 민간 소비가 민간 소비가 회복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도 연방정부 최저임금도 그러니까 올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회복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바이든의 목적이 뭡니까? 미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훼손당했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더 이상 분류가 안 되어져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미국의 중간 소득의 60%가 미국 중간층 60%의 비중이 지금 45%뿐이 안 되져요. 네? 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산층이 허약해진 거죠. 이 중산층을 그러니까는 복원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한 민주주의가 트럼프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죠. 네? 트럼프가 괜히 등장한 양극화 속에서 등장한 거예요. 네? 양극화 속에서. 소위 유럽에 있어서 극우 세대 등장한 것도 바로 그거죠. 양극화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중산층이 두터우게 되면은 이 극단주의 세력은 그러니까 자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바이든은 이걸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가 지금 산적한 과제가 많은 거예요.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특히 뭐냐면 20대 비중을 보게 되면요. 중간층 60%를 보게 되면은 OECD 평균보다 미국이 낮아요. 예? 특히 뭐냐면 우리가 소위 그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예? 더 그러니까 타격이 심해요.